2024년 5월 1일 수요일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입니다. 네. 핸드풋볼 수요부고요. 진행 맡은 황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오늘 이제 주원, 종윤 이 두 대표는 여러분들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던질까 말까 넥슨에서 하는 컨텐츠 네. 이제 라이브로 또 진행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외부 일정 소화를 하느라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럼 이제 또 3인자와 4인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서브 자원. 네, 3인자 그리고 이제 4인자. 네, 네. 사실 이건 뭐 큰 의미는 없고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 네, 들어온 순서대로. 네. 여기 5인자는 누군가요? 5인자 나갔어요. 아, 나갔어요? 5인자는 이제 또 다른 곳에 1인자가 되어 계시죠. 네, 5인자는 그 본인 채널 지금 1인자로 군림하고 계셔가지고 예. 가끔 이제 오시는 분. 예, 네. 가끔 오는 친구? 네네네. 6인자는 누군가요? 6인자요? 예. 아직 공석이에요. 예.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짬으로 따지면 사실 명섭이가 3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출연진의 기준으로만. 명섭이 나오잖아. 그럼 저는 이제 그 3.5인자로 하겠습니다. 3.5인자. 네, 0.5. 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할 얘기는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토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가 있었는데 레알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고 사네 그리고 케인의 골 여기에 이제 비니시우스가 다시 PK로 골을 넣으면서 2대2로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그 형들도 이거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보셨을 텐데 영주 형은 또 이제 라이벌 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 인터뷰 보고 나서 느낀 건데 안첼로티 감독은 전반전부터 경기력에 대해서는 만족감이 좀 떨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경기력은 좋지 못했지만은 일단 무승부를 거뒀고 2차전은 홈에서 펼쳐진다.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보면서 전반전은 레알 마드리드가 가져간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수비 블록을 낮게 형성하면서 역습 위주로 공격을 전개했고 그 가운데 비니시우스가 선제골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전반전은 1대0으로 마감이 됐잖아요. 다만 토엘 감독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 정도로 수비 블록을 낮게 형성한다면은 이선 공격을 좀 더 다양하게 가져가고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츠카를 빼고 하파엘 게이를 투입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갔는데 그게 효과를 보면서 2대1로 역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PK를 얻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은 김민재 선수의 엄청난 실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전 장면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에게 첫 골 실점할 때도 그쵸, 위치 그쵸. 자체가 좀 아쉬움이 있었으니까 나왔다가 이제 뒷공간에 네. 내줬으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쫓겼던 것 같아. 거기다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4강이 처음이니까. 처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쫓기는 가운데 자기가 실수를 한 번 했으니 이번에 뚫리면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호드리고에게 좀 어처구니 없는 반칙을 범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좀 만회를 하려는 마음이 이제 좀 앞섰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고 비니시우스가 PK를 성공시키면서 2대2로 끝났으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바이에른 뮌헨 경기력이 좋다고 얘기했지만 전반전 플레이는 레알 마드리드가 성공했고 후반전 플레이는 바이에른 뮌헨이 성공했다. 그래서 2대2로 끝난 거는 이게 이상한 결과는 아니다. 다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봤을 때 그리고 경기력적으로 놓고 봤을 때 2대2 정도의 스코어면 합당하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게 이상하진 않다. 그 이제 김민재 선수 어쨌든 실수 그 두 골에 모두 두 골이 이제 2실점? 네. 2실점이 이제 다 관여하는 게 나왔는데 사실 나폴리 때도 이렇게 좀 적극적인 수비 스타일은 했죠. 예, 많이 했고 네. 사실 김민재 선수 예전에 전북 있을 때도 이런 좀 뭐 본인 특징인데. 예. 네, 특징이죠. 그게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 투엘 전술이랑은 조금 안 맞는다고 봐야 될까요? 이런 성향 자체가? 아니, 근데 이 정도 중요한 경기였으면 아마 감독이 많이 얘기했을걸요? 나가지 마라. 그리고 아마 시즌 내내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투엘 감독. 얘기를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는 저는 두 골 다 김민재 선수의 책임이 매우 크고 둘 다 김민재 선수의 명백한 실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점은 있어요.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그러면 그런 실수를 안 했어. 그럼 경기가 2대0으로 그냥 바이언이 이겼을까? 전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른 쪽으로 어떻게든 간에 레알 마드리드는 뭘 만들었을 것 같아. 근데 그 가정은 좀 무의미하니까 어째 축구에 뭐 if는 무의미하니까 없으니까. 빼고 네. 김민재 선수가 그 두 개의 실점에 너무 큰 책임이 있고 특히 첫 번째 그건 나가면 안 돼요. 그거 나가면 본인이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커버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그런 판단을 김민재 선수가 되게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주전 자리에서 지금 밀려나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 수비수들 부상 때문에 자기가 이제 출전 기회를 얻어서 나갔으니까 그 투엘 감독이 얘기했던 욕심이란 게 그거 같아요. 그 인터뷰 내가 내가 보여준다. 나 이 정도로 잘하는 선수다는 거 보여주고 싶으면 의욕과다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에는 좀 동의를 하는 건 1차전에 2대1로 끝나고 2차전에 2대1로 끝나고 3차전에 3대1로 끝나고 4차전에 4대1로 끝나고 5차전에 5대1로 끝나고 6차전에 6대1로 끝나고 7차전에 7대1로 끝나고 8차전에 8대1로 끝나고 9차전에 9대1로 끝나고 10차전에 10대1로 끝나고 11차전에 11대1로 끝나고 12차전에 12대1로 끝나고 13차전에 13대1로 끝나고 14차전에 14대1로 끝나고 15차전에 15대1로 끝나고 16차전에 16대1로 끝나고 17차전에 17대1로 끝나고 18차전에 18대1로 끝나고 19차전에 19대1로 끝나고 20차전에 20대1로 끝나고 21차전에 21대1로 끝나고 22차전에 22대1로 끝나고 23차전에 23대1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아마 인터뷰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선수는 단 한 번도 주전이 아니었었던 때가 없어요. 뭐 이제 전북에 입단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프로 무대에 뛰어들었을 때도 그때 당시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 그냥 닭주전으로 경기를 소화를 했었고 그 이후에 베이징, 페네르바체, 나폴리 뭐 사실 나폴리에서도 바로 뭐 해당 시즌에 네. 주전자를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이 바이에른 뮌헨은 어쨌든 세계 최고의 클럽이고 진짜 스타들이 모이는 데다 보니까 저는 주전 경쟁은 불가피하겠지만 이게 초반에 이게 김민재 선수의 자이든 타이든 실력적이든 어쨌든 주전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네. 더리에트랑 우파메카노가 반복적으로 부상을 또 당했으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주전자를 유지하다가 다이어가 영입되고 투엘의 전체적인 전술적인 기조와는 약간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벤치로 약간 밀려나게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조급함도 네. 좀 있지 않았을까. 그게 있었으니까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아무리 뭐 네가 제일 빠르니까 뭐 비니시우스 들어오면 막어 뭐 그런 그 정도의 지시는 했겠지만 저 앞까지 튀어나가서 막 그건 아닐 거거든. 그리고 그때 실점할 때 상황들 보면 다들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요. 김민재가 안 나갔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내가 나가면 끊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뭐 크로스 같은 정말 도사 중에 도사가 얘 나오네? 절로 뛰어? 진짜 그게 당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양반 네. 그 토니 크로스는 진짜 그냥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전 이런 선수들이 좀 와인 같은 선수들 나이 와인. 먹으면서 훨씬 더 가치도 올라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철이도 전체적으로 의견은 좀 비슷한가요? 그쵸. 형들 얘기한 거랑? 위치가 좀 잘못됐죠. 왜냐면 볼 가진 크로스랑 자기가 막아야 될 비니시우스인데 어쨌든 그 둘을 시야에 동시에 두면서 비니시우스는 굉장히 빠른 발에 가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토니 크로스는 누가 보아도 패스 능력이 그 뛰었던 20명이 넘는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자원에 속하고 그러면 이제 크로스와 비니시우스를 딱 한 눈으로 이제 보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비니시우스와는 거리를 좀 둔 형태에서 위치를 잡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위치 자체가 그 장면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거의 비니시우스에게 나란히 가 있다 싶을 정도로 이게 과연 한눈에 크로스랑 비니시우스가 모두 담길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지금 선발 출전해서 비니시우스하고 스피드 경쟁을 하면 그건 누구든지 부담스럽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끊겠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앞쪽으로 튀어나가서 수비하다가 결국은 김민재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비니시우스가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뛰어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판단 미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2대2 결과는 바이언 입장에서는 뭐 부상자도 있었고 또 이제 부상자가 이제 돌아온 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근데 1차전 홈에서 2대2면은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도 좀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잘 안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잘 안 된 거죠. 2대1로 리드하는 상황이 어쨌든 후반 80분 정도까지 있었다라는 건 이게 승리를 따낼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그 판단 미스로 결국에는 또 실점을 내줬으니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런 부각이 조금 더 된다는 생각이고 레알은 뭐 원정 2대2면 2차전 또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하겠다. 요즘 베르나베우에서 경기력도 괜찮겠다.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홈에서 패배가 없어요. 네, 공식 경기 패배가 2패밖에 없는데 그건 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당한 패배고 홈에서는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원정에서 2대2면 야, 이 정도면 만족이다 아주 만족스럽죠. 하고 이제 돌아가겠죠. 홈에서 똑같이 무승부가 나온다 하더라도 연장도 홈에서 치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좀 유리해졌어요, 확실히. 이 결과 자체만으로도 레알 마드리드가 꽤 유리해졌고 이 경기도 똑같았어요. 맨시티와의 경기와 유사한 느낌이 드는 게 결국 레알 마드리드를 이기려면 진짜 이렇게 점유도 많이 하고 기회도 많이 가졌을 때 진짜 골을 많이 넣어야 돼, 진짜. 맞아요. 많이 못 넣으면 얘네는 진짜 공격 한 3번 하면 한 2골 넣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갔을 때 득점 전환율이랑 유효스팅 전환율이 너무 좋은 팀이니까. 결정력이 너무 좋아, 진짜.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봤을 때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현대 축구 전술에 가장 적합한 팀이 아니냐. 왜냐면은 전환했을 때 템포가 올라가고 결정력이 높아요. 활동량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팀은 약팀을 만났을 때 확실하게 힘으로써 찍어 누르는 힘도 있고 강팀을 만났을 때 소위 이런 경기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한 방 쭉 뻗어가지고 상대를 KO시킬 수 있는 힘도 있거든요. 사실 맨시티전도 그렇죠. 양상 자체는 라인을 내리면서 대응을 했고 결론적으로 이 레알이 이기면서 또 올라왔으니까. 안첼로티 감독
여우야. 생긴 건 곰인데 여우야 진짜. 네. 토너먼트에서는 특히 그런 면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안첼로티는 리그보다도 사실 토너먼트에서 좀 더 성공적인 시즌을 많이 맞이했던 그간의 감독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번 시즌에도 맨시티를 상대로 보여준 그 맞춤 대응의 전술이라든지 이번에도 전반전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할 때 정말 촘촘히 간격을 세워서 전반은 진짜 잘 틀어막았거든요. 보면서 야, 크로스가 있으니 전환의 속도를 혹은 전환의 방향을 레알 마드리드가 진짜 빠르게 잡을 수 있구나. 그리고 수비할 때도 그 미드필더들의 위치를 보면 하프 스페이스를 기가 막히게 틀어막더라고요. 결국은 바이에른 뮌헨이 측면 공격을 하려면 풀백이 올라오는 게 강제될 수밖에 없을 만큼 수비가 견고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레알이 역습을 할 때 상대의 뒷공간이나 여러 가지 밸런스의 문제를 많이 일으킨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결국은 2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승리를 하려면 투엘 감독이 플랜을 잘 짜갖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경기 있잖아요. 네. 바이에른 뮌헨 팬들에겐 굉장히 아쉬운 경기이긴 합니다. 1차전.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에 대한 비판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바이에른 뮌헨이 점유율도 높아. 슈팅도 많아. 공격 전개 수도 많아. 그리고 득점과 유사한 장면도 더 많이 만들었어. 하지만 2대2로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하고 골 장면만 놓고 보세요. 바이에른 뮌헨 골 장면, 사네 골 장면은 솔로 플레이입니다. 네. 개인이 만든 거예요. 진짜 원더골이. 그리고 케인은 PK 골이잖아요. 그 바스케스가 이제 실수했고. 근데 레알 마드리드도 물론 비니시우스 두 번째 골은 PK 골이지만 첫 번째 골은 만들어낸 거란 그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를 원정에서 상대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격 패턴을 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1차전 때 해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물론 뮌헨이. 선수의 솔로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팀적으로 준비된 그 과정이나 패턴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득점이 분명히 바이에른한테는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투엘 감독이 좀 고민스러울 겁니다. 2차전 플랜은 어떻게 잡나요? 네. 그리고 공격진의 몇몇만 봐도 레알이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많죠. 바이에른 뮌헨의 경우는 사실 사네가 이번에 그 후반전 초반에 말도 안 되는 로벤이 빙이 된 듯한 골을 넣긴 했지만 로벤 또 와서 보고 있더만. 경기 그 보고 경기.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90분 동안 사네가 계속 그런 컨디션에 보였냐 말하면 사실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스날을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잡을 때 그때 사실 그나브리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이제 1차전 때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그나브리가 뭐 부상 여파 때문에 몸이 무거운 것도 있겠지만 교체 출전됐을 때 그렇게 날카로운 인상은 저는 아스날전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차전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주중에 또 있을 텐데 당장 공격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지금 당장 레알 마드리드가 머릿수가 더 앞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홈경기 대진까지 포함해 봤을 때 확실히 레알이 더 유리한 면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2차전은 또 베르나베우에서 열리니까 레알이 조금 더 주도권을 쥐고 할 공산이 이제 큰 경기고 이제 오늘에서 내일 새벽 넘어갈 때 도르트문트와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4강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전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스쿼드나 분위기 뭐 파리는 그리고 이미 우승을 이제 확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그에 대한 일정 소화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도르트문트가 사실 약간 파도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글쎄요. 파리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가 전개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파리가 압박을 통해서 도르트문트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게 일단 먼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도르트문트가 이번에 주말에 있었던 라이프치히전도 그렇고 뭐 아틀레티코하고의 챔피언스리그 8강 때도 그렇지만 3-2 빌드업이 약간 도르트문트가 좀 고정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방으로 3명, 4명이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2명의 미드필더를 상대 중원이 꽉 틀어막았을 때 그때 이제 대처가 안 되면서 이 도르트문트가 좀 빌드업이 안 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파리는 그래서 전방 압박을 일단 이번에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강하게 거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챔피언스리그 8강을 보면 뭐 대진의 중요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은바페도 되게 열심히 뛰었어요. 은바페. 다른 때보다도 더 뭔가 압박이랑 수비에서도 꽤 많이 기능한다는 느낌을 줬는데 아마 이번 경기도 그런 양상으로 분명 파리는 좀 압박을 통해서 상대를 좀 괴롭히고 그래서 공격 시간을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선수는 저는 필크루크라고 봅니다. 필크루크의 이제 레반도프스키처럼 그 선수가 골을 넣는다는 느낌보다는 레반도프스키가 이제 파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미끼가 될 것 같아요. 끌고 다니겠죠. 네, 파리가 압박을 하면 당연히 뒤에 숫자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필크루크가 상대를 끌고 다녔을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뒷공간으로 누군가는 파고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말론 선수가 또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뛸 수 있다고 테리치 감독이 인터뷰를 했던데 만약 이런 자원들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필크루크가 미끼가 되면서 다른 이선 자원들이 살아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쪽이 제가 볼 때도 경기의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진은 사실 도르트문트하고 파리 생제르맹하고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5위잖아요. 네. 근데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는 챔피언스리그에 모든 걸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180분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겠죠. 어차피 1, 2차전을 못 해야 되니까. 원정에서 무승부 내지 뭐 승리를 거두면 좋겠지만
무승부 내지 한 골차 패배를 당한다 할지라도 2차전에서 뒤집을 수가 있어. 이미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계획을 세울 것 같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경기의 승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1차전이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네, 요 경기 놓치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돼요. 최근에 도르트문트가 그래도 전반기에 막 안 좋을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냥 이게 파리 생제르맹이 대부분 다 파리 생제르맹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실제로 경기도 아마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르트문트가 마냥 그렇게 뭐 맥없이 당하지는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저는 이강인 선수가 경기 아마 후반에 이번에도 선발보다는 후반에 교체로 나올 가능성이 교체로.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나왔을 때 뭔가 또 한 번 이제 또 파리 생제르맹 경기를 이제 전개시키는 양상 자체가 좀 달라지니까 그런 데서 역할 하나 해가지고 득점을 했으면 파리 생제르맹 좀 유리하게 그래도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는 압박을 아까 파리의 압박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얘기 드렸는데 왠지 하무스도 선발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곤살로 하무스. 바르콜라냐 하무스냐는 이제 아마 에니케 감독이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하무스도 요즘에 조코로 나왔을 때 폼이나 적극성이 되게 좋은 편이어서 진짜 열심히 뜨더라고요. 그런 압박에 대한 어떤 접근을 할 때는 하무스도 꽤 어울리는 면이 많고 미드필더는 지난 주말에 아예 파비안 루이스가 명단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건 휴식을 위한 명단제여서 파비안 루이스 선발에 비티냐 에메리는 사실상 거의 붙박이 주전이어서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이 에메리, 저 비티냐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 세 명의 선발이 매우 유력하지 않나. 근데 이강인 선수가 매 경기 그래도 항상 출전을 하거든요. 경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혹은 뭔가 볼 점유율을 위한 후반 교체는 좀 충분히 이것 또한 지배적으로 예상됩니다. 바르셀로나하고 8강 1차전 때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네.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는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프랑스 현지에서는 이강인 선수 선발 출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보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비판이 많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강인 선수를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선발해서 뺐는데 대역전극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괜한 모험을 하느니 이렇게 가고 그 대신 안정적인 수를 두는 이강인 게. 선수가 교체로 출전했을 때도 게임의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하니 그러니 이강인 선수를 이제 교체 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 그리고 좀 뭐 들어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올 시즌 파리에서 쭉 운영하는 거 보면은 저는 선수단 운영의 폭은 그래도 꽤 넓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이거는 시행착오의 일종이기도 했습니다만 음바페 톱 쓰고 콜로무아니 측면 돌리는 4-2-2-2 뭐 이런 것도 실험을 해봤으니 근데 그 시행착오 끝에 저는 중반에서 후반부 넘어가면서 좀 이런 전술적으로나 선수 기용에 있어서는 좀 본궤도에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저 영주형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건 굳이 모험수를 두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안정적인 선택을 그렇죠. 1차전에서는 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전력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더 앞선다고 봐야 될 테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굳이 뭐 기책을 뭐 그런 것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안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저는 도르트문트가 저력을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네. 파리에 대한 그래도 저기 목소리. 명예로운 죽음이 낫지 않겠어요? 아니 저는 아니, 바르셀로나 아니. 감독인데 그래도 좀 잘 됐으면 트리블 좋은 거 감독. 있지 아니야. 않습니까? 난 댐이 웃는 걸 보기가 싫어. 덴벨레. 그 자식 쳐웃기만 해봐 그냥. 아니 걔가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귀엽게 봐줘요. 야, 근데 덴벨레가 약간 지금 친정팀 킬러 아닙니까? 도르트문트도 도르트문트도 친정팀인데. 친정이야. 그런 분위기가 됐죠. 네. 심심한 이루에 바르셀로나의 챔스 우승을 점치신 우리 영지 형님. 아, 그건 팬심 담아서 한 거죠. 아니 근데 그래서 진짜 하무스가 날 수도 있어. 오히려? 바르콜라하고 저기 유수방 덴벨레 둘 다 이렇게 놓으면은 네. 이렇게 얘네들 계속 주사위 돌리고 있잖아. 계속. 기복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복이나 일관성이라는 게 경기 내에서도 이게 자꾸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게 이제 조금 문제고 사실 덴벨레 바르셀로나 있을 때도 경기 중 기복도 엄청 심했었잖아요. 엄청 심하죠. 그래서 사실 바르셀로나 해설하기가 어려운 게 덴벨레 같은 경우에 선발로 뛰고 한 전반전 40분까지 삽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예 안 보이는 안 경기도 보이고 있어. 볼 터치하면 막 저기 떨어뜨리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 보입니다 하는 순간 골을 넣어. 네. 경기 종료 덴벨레 1골 이러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재밌는 캐릭터긴 해요. 네. 어쨌든. 유별나, 유별. 타팀 팬들이 보면 재밌는 캐릭터인데 이제 그 해당 팀 팬들은 좀 속이 썩는 그런 케이스의 선수죠. 봤을 때 중요 경기 때도 사실 못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의견은 그래도 원정임에도 파리 생제르맹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아마 이제 스쿼드 플레이어로 베스트 11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교체 자원으로 좀 게임 체인저 역할을 맡지 않을까라고 간단하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히든 랭킹으로 저희가 넘어갈 건데 오늘 주제가 4대 리그 득점왕 현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라리가, 분데스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리에까지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좀 이렇게 쭉 볼 텐데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득점왕 경쟁이 되게 좀 치열하죠. 네. 치열하죠. 엄청 치열하죠. 네. 이 현황을 쭉 보면은 저기 이제 제구이가 CJ를 띄워놨는데 홀란이 21골 넣었는데 이 콜파머가 지금 맹활약하면서 20골, 한 골 차이고 이삭 19골. 그새. 와, 이삭 19골. 그리고 올리 와킨스랑 와킨스도, 동률이고요. 네. 그리고 리버풀 레전드 도미닉 솔랑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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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골. 18골입니다, 18골. 네. 그리고 진짜 리버풀 레전드 네. 살라. 살라. 17골.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골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도 16골이나 넣어가지고 제러드 보앤 필포든이랑 계속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체제인데 홀란은 사실 이제 지난 시즌 임팩트가 너무 세서 올 시즌 21골 잘한 건데 뭔가 좀 임팩트가 떨어져 보이지 않나. 근데 저 어떻게 보면 그래도 혼란이 20골을 넘긴 것도 대단하다. 왜냐면 이제 그 두 번째 시즌은 아무래도 첫 번째 시즌보다는 견제가 그 2년차 징크스라는 게 또 있으니까. 지난 시즌은 후반기 때 정말 많은 견제를 받았듯 그리고 올 시즌은 그보다 더한 견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맨시티의 이 공격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급 도움인 더블라이너가 전반기를 못 뛰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도 물론 더블라이너가 지난 시즌도 전반기는 폼이 조금 안 좋긴 했어요. 그러다 후반기 때 잘하긴 했지만 아예 못 뛴 거는 또 얘기가 더 다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 속에서도 20골을 넘긴 거는 그것 또한 대단한 일이다. 네. 혼란에게 너무 이제 지난 시즌의 기대치를 맞춰서 그렇지 저는 올 시즌도 정말 잘하고 있는 공격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엘링 홀란이 제일 유력하다고 봐요. 득점왕에 있어서. 맨시티의 상황이 어쨌든 간에 우승을 위해서는 끝까지 계속 달려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뭐 맨시티가 우승을 확정했어. 좀 여유가 있어. 그러면 모를까. 지금 무조건 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제 엘링 홀란이나 다른 선수들도 되게 이제 집중적으로 아마 이 경기에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엘링 홀란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남은 있어요. 경기 봤을 때는 그래도 콜파머 쪽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저는 않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가장 유력한 건 맞는데 그런데 콜파머가 한 경기 몰아넣는 경기를 제가 봐가지고 그렇죠. 네. 그 경기 봤을 때 너무 놀랬거든요. 그냥 막 때리면 골인 거야. 근데 그런 경기 한두 경기 딱 남은 경기에서 나오면 이거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또 포체티노가 그 PK의 숨모를 정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PK 나오면 무조건 파머가 차거든. 그리고 저는 올 시즌 이삭의 폼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항상 소시에다드에서 기억하던 이삭은 잘 만들어. 스피드도 좋아. 네. 근데 이제 마무리가 항상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이삭이 득점왕의 가능성을 보면 좀 열려있기도 해요. 뉴캐슬 향후 일정 보면 번니. 요즘 브라이튼 수비 되게 불안하거든요. 맞아요. 그쵸. 브라이튼도 이게 센터백들이 발이 좀 느린 편이라 뒷공간 파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전이 브랜트포드인데 브랜트포드 원정이긴 하지만 2조차 동기부여는 좀 떨어지고 주말과 사실 브랜트포드는 뭐 강등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여기도 사실 전력이 올 시즌 좀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도 아무래도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 순위 경쟁에 있어서 어쨌든 이삭 선수가 뒷공간 역습을 노린다면 좀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맞대결 기록을 보면요. 뉴캐슬이 맨유에게 지금 3경기 3연승이에요. 오, 진짜 3연승인데 3경기 무실점입니다. 네, 그래서 무실점 3연승이기 때문에 맞대결 이 기록으로 보면은 뉴캐슬이 올드 트래포드 원정이지만 이번에도 좀 강한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삭이 좀 뒷공간을 파고드는 데 있어서는 또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삭이 득점왕을 하기 위해서 지금 19골이니까 네. 지금 혼란하고 혼란 얘기만 하면 되겠네요. 혼란이 지금 21골이니까 네. 혼란이 멈춰 있고 이삭이 남은 경기들, 남은 4경기에서 3골은 넣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공동 득점왕이 하기 위해서는 뭐 2골이지만 네. 그렇게 쳤을 때 저는 사실은 표를 던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삭은 20골?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니 20골은 넣을 것 같아. 한 골은 넣겠지. 4개 경기에서 한 골은 넣을 것 같긴 해. 넣겠지. 저도 사실 이게 그리고 소시에다드 시절을 이제 기억하실 분들은 저는 영정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있어요, 생각해요. 있어. 그때는 이제 찰 스미스가 너무 많았었던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이제 또 잉글랜드 국대 계속 가고 있는 또 올리 와킨스. 와킨스는 저는 올 시즌 이 정도면 초과 달성 아닌가. 엄청 잘했죠. 엄청 잘했죠. 여기서 멈춰도 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고. 와킨스는 단지 이제 득점만으로 볼 수 있는 타입의 공격수가 아니기도 하고. 맞아요. 여기는 포지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예전에 측면으로도 엄청 빠졌었고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 솔랑케는 좀 이명철 어떻게 보나요? 솔랑케도 만약에 2골 더 넣으면 20골이잖아. 약간 어릴 때부터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 이제 좀 늦게 피어오른 선수거든요. 늦게 꼼피. 늦게 꼼피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술이 좀 좋은 선수라고 생각해서 솔랑케는 이라올라 체제에서 본머스의 체질도 많이 바뀌었고 못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러면 리버풀로 컴백? 하면 너무 좋죠. 지금 어쨌든 간에 포워드가 필요하니까. 염가로 온다면요. 염가로요? 아니 그러면 자 염가가 얼마야? 그러니까 솔랑케가 올 시즌에 20골 넘었어. 근데 사실 여기서 멈춰도 이거 되게 잘한 거잖아요. 올 시즌에. 이명철이 생각하는 적정가 얼마입니까? 솔랑케. 적정가? 네. 아니, 적정가다. 사실 이렇게 숫자로 뭐 하라 그러면 저는 감이 그런 거에 별로 감이 없어요, 사실. 프리미어 리그에서 20골 넣은 스트라이커야. 그리고 여기 잉글랜드야. 네. 또 얼마를 여러분 얼마 생각해요? 얼마? 그래 이런 거는 또 몇 나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살이지 지금 솔랑케가? 솔랑키가 나이가 우리 그때 2017년에 U20 월드컵 할 때 그때 왔잖아요.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그때 되게 잘했거든요. 솔랑키가 26살. 나이 좋네. 97년생이면. 왜냐면 우리 리버풀 아직 감독이 완전 발표가 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슬롯이라고 쳤을 때 좀 더 경합 능력도 좋고 볼 간수 될 만한 선수는 필요하고 3조요. 3조를 어떻게 씁니까? 네. 근데 3조. 사실 본머스 입장에서 이거를 만약에 판매로 붙인다면은 사실 부르는 게 값이 돈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돈 많이 받을 수 있지. 이 정도면. 꽤나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리버풀 스타일이 필요하긴 해요. 조타가 또 잔부상이 많아서 이제 믿기가 좀 힘든. 그러니까 조타는 좀 잘 하는 것 같으면 부상당하고. 저는 학포는 새 감독 오면 저도 잘할 것 같은데 누네스는 진짜 모르겠고. 누네스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보내야 되지 않을까? 뭐 아주 구애하는 팀이 있으면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뭔가 터질 것 같아 그렇게 붙잡고 있잖아. 네. 속에 화만 쌓입니다. 그러니까 2시즌째 그러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랑키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스타일에 슬롯 감독이 만약 온다면 그 스타일에도 필요한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 20골 넣으면은 거의 한 8, 9천만 나갈 수 있겠다. 아니 뭐 일단 뭐 1,000억, 1,500억 8천만 정도 나갈 수 있죠. 네. 8천만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0골을 다시 넣기는 쉽지 않아 보여. 그럼 내가 보기에는 나도 커리어 할인 같은데 20골을 다시 넣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이제 솔랑케가 기본적으로 한 15골 정도씩 그거는 넣어주고 가능하죠. 그리고 15골 전방에서 뭐 영향력이 큰 편이니까 이렇게 플레이를 해준다면은 이 정도 가격은 하는 거죠. 다만 마치 지금 이 시즌만큼 다음 시즌도 넣어줘. 그 다음 시즌도 넣어줘. 이렇게 바라기에는 일관성을 보여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어쨌든 한 시즌이니 그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겠고. 살라가 이제 17골. 근데 뭐 리버풀 공격진이 요새 전체적으로 좀 많이 힘이 빠진 느낌이라서. 살라는 선발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폼이면.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 16골. 이거는 뭐 참 일관성은 저는 진짜 손흥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믿고 있을 수 있는. 더군다나 올 시즌에는 이 포스텍 감독이 손흥민 선수 이제 또 톱으로 기용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재미도 상당히 좀 쏠쏠하게 받고. 뭐 이번 북런던 더비 때도 어쨌든 사실 본인으로서는 좀 부진했던 경기라고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페널티킥 골을 일단 득점을 했죠. 마무리했으니까. 골수는 일단 추가가 된 손흥민 선수고. 어디로 기용됐지? 히샬리송이 부상 복귀가 됐잖아요. 네. 최전방에서 손흥민 선수가 고립되는 일이 굉장히 많고 그 위치에서 지금 뭔가 연결골이나 전체적인 연계에서의 뭔가 뚜렷한 내용이 나왔다 보기는 최근 경기들은 손흥민 선수도 무리가 있는데 왼쪽 윙으로 다시 나올지 아니면 히샬리송이 그대로 선발이 아닌 채로 손흥민이 일단 톱자리 계속 쓰게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필포든도 지금 16골이거든요. 대단한 거지. 와 이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손흥민도 뭐 물론 이제 톱으로도 기용되고 좌윙포 나오고 어쩌고 했습니다만
이 포드는 톱이 아니잖아요, 이 선수도. 어쨌든 이제 미드필더는 윙어 약간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포지션에서 16골을 넣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골만 생각했을 때는 지금 커리어 내내 중에 제일 하이 시즌이니까. 올 시즌 전체를 봤을 때는 맨시티의 에이스는 필 포든 같아. 왜냐면 데브라이너가 부상 기간이 있고 홀라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 근데 필 포든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경기 중에 보여줬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 포든 올 시즌 이 16골의 가치는 진짜 큰 거 아닌가. 손흥민 선수는 최종적으로 몇 골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는 남은 경기가 5경기인데 그쵸. 일정 토트넘이 자체가 좀 많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죠. 만나는 일정이- 팀들이 너무 빡세더라고요. 일정 근데 자체가 쉽지가 않아서 또 리버풀 맨시티에게 손흥민이 강하긴 했었어요. 그렇긴 그건 또 하네. 보시는 것 네. 같아. 예. 그래서 저는 18골 정도로 2골 추가? 네, 2골 추가해서 득점 순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18골 정도. 찬우 형은요? 저도 그 정도. 그 정도 18골 정도? 근데 17골, 18골?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두 골 18골 정도. 넣어도 네. 5위 안에 들지 못 들지는 장담 못해요. 지금 위가 이미 5위가 이 숫자로는 사람 숫자로는 지금 18골이 이미 5명이 돼서 네, 그러니까. 네. 손흥민 이제 남은 경기에서 한두 골 정도. 뭐 제 입장에 손흥민 선수 또 골 넣으면 좋으니까 네. 바라보도록 하겠고. 자, 그다음 라리가입니다. 전부 이제 5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지로나의 이런 상승세와 더불어서 도우비크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발렌틴 카스테야노가 빠진 자리를 뭐 그냥 그 이상으로 채우고 네. 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우비크는 제가 봤을 때 가진 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골도 잘 넣고 어쨌든 득점 1위고 그리고 저는 도우비크가 제일 좋은 건 포스트 플레이가 너무 좋아서 버티는 힘이 좋아가지고 저는 이선 공간 여는 능력도 꽤 좋다고 보고 그래서 뭐 지로나 에이스 역할 잘하고 있고 세를로트가 차근차근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2골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17골이 되면서 득점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주드 벨링엄이죠. 근데 주드 벨링엄의 활약이 아쉽다는 게 아니라 네. 주드 벨링엄의 상황이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은 챔피언스 리그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돌릴 때 주드 벨링엄에게 휴식을 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 리그에서 뭐 쉰다든지 네. 이렇게 여기다가 주드 벨링엄이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는 득점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다만 주드 벨링엄 귀신같이 중요한 경기에서 골 넣습니다. 맞아요. 엘클에서 골 넣고 막 이래요. 그래서 당한 게 있어서 그런 네, 거예요. 많이 당했어요. 네. 그 전반기 후반기 다 당했죠. 당했죠? 네. 리그 2경기에서 3골이나 허용했죠. 네. 여하튼 그걸 떠나서 주드 벨링엄이 지금 상황상 로테를 돌리고 있는 경기가 많으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득점 경쟁에서 피치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야, 근데 아직 2골 차이긴 해서. 네. 근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쨌든 뭐 명목상 어쨌든 벨링엄이 거의 포드에 가깝게 기용되고 있다고는 하나 네. 그래도 뭐 이 선수의 원래 가치가 그 득점에 뭐 엄청나게 뭐 잘해서 이 선수가 그렇게 레알 마드리드 가고 이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입할 당시에 야 너는 골을 넣어야 돼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었기 어. 때문에 뭐 이 정도만 해도 전 충분히 괜찮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라. 다만 이제 계속 막 전반기에는 득점 엄청 많이 하다가 해서 이제 페이스가 떨어져서 좀 아쉬운 느낌이지. 영주 형이 네.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벨링엄은 이게 그 17골이라는 수치를 단순하게 그냥 17골을 넣었구나가 아니고 그 순도가 중요 경기에서 막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센시오 있잖아요. 아센시오 그 왕자님. 그 왕자님은 예전에 이렇게 아센시오 하고 보면 10골 막 이랬거든요 시즌. 근데 그게 2대 0에서 뭐 3대 0 이런 골들이 좀 이기고 있을 많았어. 때. 5대0 경기에 4번째 골, 5번째 네, 골. 뭐 이런 근데 벨링엄은 진짜 그 승부를 결정줘야 되는 타이밍에 질 경기를 비기게 하고 비길 경기를 이기게 만드는 골을 이게 또 우리가 리그 기록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런 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7골? 나는 사실 한 15골 됐어도 올 시즌 벨링엄 득점 페이스에 있어서 이건 너무 만족할 만한 시즌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저는 쇠를로트가 사실 좀 의외긴 해요. 근데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게 지로나, 비아레알, 레알,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 충분히 이 공격수들은 추가골을 더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르로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폼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라운드에서 멀티골을 네. 넣었으니까. 그래서 세르로트도 충분히
득점왕 경쟁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레반도프스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레반도프스키 최근에 어쨌든 또 지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으니까 네. 드디어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6위 15골인 보르아 마요랄, 14골인 7위 구르세타, 알바로 모라타 가능성 없습니다. 되게 칼 같으시네. 단호한데? 네. 아니, 사실 영재형이 원래 이렇게 칼 같은 스타일은 아닌데. 마요랄이 지금 득점 퍼포먼스가 안 좋아요. 거기다 빌바오 같은 경우는 아쉬운 게 뭐냐면 코파델레이 우승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졌어요. 왜냐면 아니 원래 저는 빌바오 전 챔스권도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챔스 경쟁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씩 밀려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모라타는 전반기에 모라타? 오 모라타가 후반기에 모라타? 그렇지 저 자식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러고 주말 라운드에서 한 골씩 넣으면 대박이겠다. 한 골씩 넣어도 득점 경쟁은 안 됩니다. 아, 그건 안 네,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못 넣는다면서요. 아, 못 넣는다고 그랬어요? 네. 아, 득점 경쟁은 안 된다. 이게 정정인가요? 네네네. 제가 너무 막 나갔네요. 여러분, 전파 낭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라리가 득점 경쟁이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영정 말씀처럼 그리고 사실 뭐 헤타페가 원래 또 골이 막 많은 그런 팀이 또 네. 아니라서 그리고 참 모라타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또 모라타만한 스트라이커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모라타를 완전 메인으로 밀고 가는 게 맞냐? 그러면 좀 아쉬운 그런 게 좀 있고. 결국은 게르긴. 아, 나는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바로 모라타가 중상위권 클럽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는 분명히 매력 있는 카드야. 네. 근데 과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카드로서 확실한가? 난 아니라고 봐요. 동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알바로 모라타가 한 시즌에 14골에서 18골 사이를 넣어줄 수 있는 힘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어주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바로 모라타가 이번 시즌 중요한 순간에 골 넣은 거는 마드리드 더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기 마드리드 더비에서는 그러네. 진짜 날았거든요. 네. 뚝배기로 막. 근데 그리즈만은 중요한 순간마다 뭔가 해주잖아요. 그리고 뭐 비단 골이 아니어도 이 선수는 도움이나 경기 영향력이 있고. 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시메오네 감독이 지휘봉 잡고라서 라리가 우승했을 때는 최전방에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있었을 때입니다. 최근에 우승했을 때는 루이스 수아레스가 수아레스. 있었잖아요. 결국 뭐 모라타는 그런 거죠. 우승을 노리는 팀의 주전 공격수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네. 근데 공격수가 급한 팀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을 수 있다. 공격수가 급하거나 혹은 그냥 우리는 목표가 챔스권 안에만 들어가면 돼. 그 정도면 저는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친다. 그 정도 클럽이라면 차고 넘친다. 14골 또 네. 넣었으니까. 뭐 결론적으로 라리가는 프리미어리그만큼이나 저는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자, 분데스. 여기가 이제 사실 긴장감이 많이 빠지죠. 네, 많이 빠졌죠. 압도적이라. 해리케인 네. 35골입니다. 해리케인 35골. 그리고 분데스는 경기 수도 적어가지고 네. 맞아요. 3경기밖에 안 남아서 그 다음이 기라시가 25골인데 10골 차이 나고요. 야, 이거 진짜 기라시하고 오펜다는 짜증나겠다. 진짜 잘했노. 할 만한 그건데. 네. 24골, 25골 이렇게 넣었는데 35골에 헤이켄에게 밀렸으니까 이게 옛날에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메시, 호날두 막 득점 경쟁하고 있으면 그 밑에 팔카오가 짜증나네 이런 느낌이죠. 팔카오도 엄청 잘했었는데 분데스 네. 올 시즌 운다브의 이런 성장도 전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데니스 운다브. 브라이튼 때는 사실 운다브가 그 FA컵 때도 그렇고 좀 안 좋은 경기들이 많았는데 네. 벨기에 리그 인대가 있을 때 운다브 선수가 잘 터졌던 거였거든요. 네. 약간 주목받았던 재능의 이유를 슈투트가르트에서 마음껏 보여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슈투트가르트가 뭐 축구를 워낙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두 명의 공격수들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넣네. 합치면은 그러네. 40골이 넘는데. 이건 예. 기라시, 운드아브, 슈투트가르트 선수들이 이제 2명 네. 랭크가 돼 있고 오펜다 라이프치 그리고 에르메딘 데미로비치 야쿠스부르크 15골. 근데 이제 뭐 그냥 의미를 좀 찾자면 그래도 기라시나 뭐 오펜다, 운다브 약간 이 선수들 어떨까라고 했었던 선수들이 예상처럼 분데스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라시 오펜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여름에 프리미어리그 쪽에서 좀 노리지 않을까요? 뭐 사실 얘기도 많았었고 기라시는 이번 겨울 때도 되게 핫했잖아요. 맞아요. 얘기가 많았어요. 뭐 생각보다 바이아웃을- 뭐 싸다 뭐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딱 이렇게 어쨌든 빅리그에서 한 시즌 정도 검증을 마쳤으면 이거는 저는 PL 클럽들은 무조건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분데스는 그냥 무난하게 해리케인 득점왕 시나리오로. 근데 최근에 약간 분데스리가 출신의 공격수들에서 약간 시선이
조금 될까? 약간 이런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네. 네. 그 예전에는 또 이제 LA 디비지산이 참 잘했었다가 네. 그런 그 마지막이 수아레스죠. 프리미어리그로 가서 네. 득점왕을 네. 한. 네. 네. 그러니까 그 시기도 되게 좀 근데 오래됐고. 수아레즈는 누가 봐도 압도적이지 않았을까? 뭐 이미 LADBJ 네. 활약 전에 우루과이 대표팀 네. 활약도 그렇고. 아, 그런데 사실 브라질 출신들이 네덜란드 거쳤다가 빅리그로 가는 경우도 예전에 되게 많았고 많았죠. 예전에. 호마리오나 호나우두도 그렇게 다 갔어요. 그런 케이스니까. 네. 네. 그리고 네덜란드 내에서의 뭐 뛰어난 활약을 펼쳤었던 바니텔루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클라이베르트라든가 질라탄이라든가 탈이거긴 하지만 질라탄도 뭐. 이런 선수들이 또 빅리그에서 워낙에 잘했으니까. 근데 다만 실패작이 너무 뭐라고 할까? 폭망이 너무 많아서. 최근에 또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덜란드 리그의 대회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점과 맞물려서 네. 그러면서 이제 공격수들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분데스리가는 또 그렇지는 않은데. 네. 개인적으로 현 네덜란드 최고의 스트라이커는 루크 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에인토번에 있는. 네, 에인토번 뭐 뚝배기의 자국에서 워낙 제왕이죠. 잘하죠. 바르셀로나 다시 영입할 생각 없나요? 아, 너무 잘 썼어요. 근데 좋은 추억이 네. 악몽으로 바뀔까봐. 아니 은근 루크도 형이 막 중요한 경기에서 한 번씩 그 그래, 헤더 넣어주고 막 그랬거든. 세비야의 유로파 우승에 견인한 선수 아닙니까? 네. 그때 인테르가 당했죠. 2019, 20 시즌 아 때. 맞네. 아 맞아요. 그러네. 인테리전에서 넣었어요. 중결승 맨유 결승 인테르전 때 잘했어. 그거 결승 중계 그때 하지 않았나요? 다 중계했었어요. 네. 루크도 형. 그때 근데 저는 루크도 형을 기대 안 하고 중계 들어갔다가 네. 진짜 말 그대로 놀랐어. 저도 개 어이없었습니다. 야, 먹혀도 쟤한테 먹힌다고? 근데 뭐 그럴 만한 폼이기도 했었고 어쨌든 분데스는 이제 해리케인 득점왕으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세리에입니다. 세리에 4경기 남았고요. 1위는 인터밀란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23골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유벤투스의 블라우비치 이 오시멘인데 여기도 사실 격차가 조금 많이 나네요. 사실상 라우타로가 득점왕이 뭐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고 나머지 20골까지 가기도 조금 어려워 보이는 다른 선수들. 어쨌든 블라우비치가 20골 넣으려면 4경기에서 4골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죠. 한 경기당 한 골씩 넣는 그 페이스 자체를 잡는 게 또 쉽지 않은 거니까. 네. 오시멘도 14골. 그리고 제노아의 구두문드손이 네, 기드문드손이 올해 3위입니다. 제일 핫한 공격수 중에 한 명이죠. 이적설도 세리에에서. 많고. 네. 그리고 뭐 지루. 여기에 제로 올해 잘했고. 디발라. 네. 인테르 선수가 2명이네요. 차라놀루. 차라노르는 이거 대부분 다 PK입니다. 야, 근데 PK가 많다 할지라도 10개, 11개 그럴 거예요. 13골이면 예, 10개, 11개가 PK예요. PK를 진짜 많이 얻어냈네. 다 성공했어요. 근데 되게 많네. 진짜 많이 얻어냈네. 아니, 나는 뭐 한 PK 를. 5-6개인 줄 알았는데. 보통 7개, 8개 한 시즌 동안 그 정도 얻어도 진짜 많이 얻었다는 얘기 하는데 네. 10개가 넘어가? 왜냐하면 인테르가 그만큼 경기를 잘했거든요. 어쨌든 우승 경쟁은 끝났으니까. 그죠? 지금 2위권이랑 보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니까. 압도했어, 압도 그냥. 19점 차. 근데 경기력 자체가 인테르가 너무 좋았으니까. 그리고 올 시즌에 이 페널티킥 많이 얻은 게 마르코스 티람이 되게 많이 얻었어요. 티람이 워낙 빠르고 민첩하다 보니까 그거 들어가다가 그거 이제 수비수가 막으려다가 이제 페널티킥을 많이 얻어내서 당장 뭐 지난번 경기도 페널티킥 얻어냈고 티람이 얻어내가지고 그것도 차라노가 마무리 짓고 차라리 다 넣었어요, PK? 네 100%. 100%. 그것도 쫀다. 야, 챔스 그러면 포함해서 100%. 차라노글루가 티람에게 밥을 사주든 술을 사주든 해야 되겠네. 많이 했겠죠. 와. 네, 많이 했겠죠. 끝나고 뭐 이제 파스타 좀 먹고 스테이크 좀 썰고 그러지 않았을까. 네. 라우타로는 뭐 여전히 잘하고 있고 오시멘 14골은 네. 어떻게 봐? 이거 좀 아쉽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쉽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승팀인데 우승팀이 이 다음 지금 나폴리 상황이 어떠냐면 우승팀인데 그 다음 시즌에 디펜딩 챔피언이 지금 컨퍼런스도 못 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디펜딩 챔피언 위용 자체가 네. 지금 좀 없던 시즌이다. 그러니까 나폴리가 완전히 몰락했고 거기에 오시멘 선수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못하죠. 물론 오시멘 선수의 스타일이나 이런 게 좀 팀과 맞물려서 더 파이팅이 되고 이런 면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네. 어쨌든 좀 실망스러운 시즌인 건 맞아요. 오시멘 선수가. 이게 뭐 재계약 이슈 때문인지 구단과의 초반에 이제 구단과 좀 트러블 네.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 동기부여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개인의 부진 때문, 부상 때문인지 뭐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시멘 선수가 이번 시즌 기대보다는 못 미쳤던 거는 뭐 사실이고 근데 또 동기부여 빡 되는 경기에서는 또 잘해요. 예를 들어서 로마랑 경기할 때 보면은 오시멘이 엄청 잘했거든요. 그 경기는 또
빡빡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키 크고 빠르고 헤더 열심히 잘 따내고 압박 열심히 하고 이런 되게 선수가 파이팅 넘치는 스타일. 못하기 힘들어 사실. 못하기 힘든데 저는 사실 동기부여 문제 때문일 거는 의심이 좀 들어요. 이 선수가 기량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뭐 자기 스스로는 경기에 들어갈 때 나 열심히 뛸 수 있어 라고 들어가지만 뭐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좀 나왔던 시즌이 아닐까. 헤어질 때가 왔나 봐요. 나폴리하고. 그래서 뭐 요즘 뭐 말이 많죠. 뭐 파리생제르맹 얘기도 있고. 그 바이아웃이 아마 1억 2천만 유로일 거예요. 와, 1억 2천만? 1억 2천만 얼마죠? 하나로 하면 한 600, 700억 되나? 네, 그 정도 되겠다. 야, 1억 2천만 옛날에는 껌값이었는데. 그것까지야. 네. 그 세 번 잘못해가지고 망하잖아요. 세통 사셨잖아요. 껌 3번 잘못 씹었다가. 이 알베르트 구드문드손. 네. 제노아가 올 시즌에 지금 딱 중위권이잖아요. 12위. 뭐 중하위권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약간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구드문드손. 네. 이 올해 올해가 이번 시즌에 그 제일 이제 공격수들이 보면은 이번 시즌에 좀 상위권 팀 말고 중위권 정도에 있는 팀들의 공격수 중에서 제일 주목을 받은 선수 두 선수가 귀드문드손, 지르크제. 둘이 제일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도 제노아 경기를 많이 본 게 아니어서 네. 뭐로 딱 진짜 이 선수가 이 정도의 가치인가는 뭐 확실하게 이제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나 네. 지금 빅클럽들이 대부분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재능에 대해서 되게 많이 탐내고 있는 것 같네요. 지르크제는 그 친구죠. 볼로냐. 네. 근데 볼로냐 공을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네. 볼로냐 공을 진짜 많이 봐서 지르크제 내가 어떻다 딱 얘기할 수 있어. 지르크제가 11골이거든요. 네, 지르크제는 골 넣는 것 빼고 다 잘합니다. 약간 그런 타입이구나. 네. 진짜 잘해 근데. 네. 와, 지르크제는 전 진짜 탐나요. 인테르 왔으면 좋겠어. 진짜 그 정도로? 네, 근데 비쌀 것 같아요. 키가 일단 뭐 190이 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골 넣는 거는 결정력은 좀 많이 부족한데 네. 그것 빼고는 다 잘해 진짜. 근데 어쨌든 그래도 두 자릿수 득점이면 네. 그리고 볼로냐가 지금 제가 기록을 한번 쭉 봤는데 득점력이 또 막 뛰어난 그런 팀이 아닌가요? 골을 못 넣었다고. 지르크제 골을 잘 못 넣어요. 뭐 어쨌든 이제 볼로냐 또 4위로 지금 챔피언스리그 경쟁하고 있는데 로마랑 이제 또 4점 차. 네. 경쟁은 근데 5위까지 나가서 5팀이 나가는 걸로 확정이 돼서 세레 1위구나. 그 5팀이 나가는 걸로 확정이 돼서 5위까지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로파 리그를 만약 우승한다면 지금 아탈란타 로마 둘 다 이제 4강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우승한다면 그러면 6위도 나갈 수 있어요. 오. 5장은 주어진 거니까. 그렇죠. 네. 개수 때문에. 네. 분데스리가도 아마 5위 팀이 갈 거예요. 지금 네. 도르트문트가 5위인데 리그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개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시나리오가 뭐 예를 들어 뭐 빌라가 컨퍼런스로 우승을 하고 지금 남아 있는 분데스 팀이 이제 다 떨어지면 네. 그러면 이제 뭐 개수상의 희망이 프리미어리그에도 생긴다는데 사실 좀 어렵다고 정말 봐요. 힘들죠. 네, 될 것 같고 또 FM에서 쓴 분들이 딥라포로 지린다고. 지르크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연계형 공격수 느낌으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그리고 분데스리가 여기 세리에까지 득점 경쟁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 자, 마지막 핫피플입니다. 티아고 실바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죠. 첼시 공식 홈페이지에 올 시즌 이후에 첼시를 떠날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실바 인터뷰를 좀 보면 딱 1년만 뛰자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벌써 그게 4년이 됐고 언젠간 첼시로 다시 돌아온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었던 게 굉장히 좀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좀 뭉클한 그런 인터뷰였는데 이거 이제 커뮤니티에도 좀 글이 많이 돌았거든요. 실바 이제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제 첼 팬들은 사실 되게 좀 감동적이잖아요. 티아고 실바. 그래서 형님 한 번 블루스는 영원한 블루스입니다. 하여튼 이제 밑에 루카쿠 그래요? 약간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카이세도가 경기장 안팎에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 티아고 실바가 나중에 돌아와서 좀 돌아왔을 때도 좀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뭐 실바는 되게 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수는 밀란에서도 뛰었고 파리에서 뛰었고 첼시에서 뛰고 했는데 저는 티아고 실바 관련 구설수는 아예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확실히 깔끔했어요. 별 탈 없이. 네. 선수가 어느 팀을 가도. 잡음 없이 그냥 저는 쭉쭉쭉쭉 뛰었었던. 그리고 어느 팀에서나
많은 활약을 해줬고 사랑을 받았죠. 네. 근데 이게 뭐 티아고 실바가 사실 이제 나이가 84년생이니까 너무 엄청 많죠. 엄청 많은 거지. 엄청 많죠. 네.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는 좀 힘들었겠죠? 이제 뭐 올 시즌이나 뭐 직전 시즌만큼 보여주는 게. 사실 올 시즌도 종종 실수가 맞아요. 없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티아고 실바가 떠나는 타이밍을 굉장히 영예롭게 전 잡은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에 보여준 물론 팀 자체가 사실 너무 흔들림이 많았지만 티아고 실바도 예전보다는 조금 반응이 늦어졌다. 약간의 이제 시야가 좀 좁아졌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경기들이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잠부상이 좀 더 노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그럴 나이기도 하고. 네,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딱 떠나는 타이밍은 티아고 실바가 잘 잡은 것이 아닌가. 근데 올 시즌 이전에 지난 시즌 끝나고 떠나기에는 첼시 센터백 지는 상황을 봤을 때 티아고 실바 스스로 그래도 내가 한 시즌은 더 뛰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첼시 팬들이 티아고 실바가 4년 뛰었는데 이 정도로 사랑하는 이유는 티아고 실바가 그만큼 개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건 고생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비기어를 드는데 기여를 했잖아요. 아, 그렇지.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저 그때 첼시 맨시티 직관 갔을 때 4대4. 티아고 실바가 그때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네. 그 딱 제 눈앞에서 세레모니를 했는데 팬들이 티아고 실바 이게 응원가예요. 진짜 떼창하고 티아고 실바 본인도 첼시에 대한 애정이 큰지 정말 팬들하고 호흡 많이 하고 팬들도 티아고 실바 하면 다 가까이만 와도 박수 쳐주고 그런 분위기라서 야 이게 진짜 현지 팬들이 느끼는 티아고 실바에 대한 감정은 정말 특별하다라는 거를 새삼 느꼈어요. 티아고 실바가 그 본인도 이제 첼시에 대한 애정이 좀 클 수밖에 없었던 게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나올 때의 분위기가 약간 등 떠밀려서 나오는 듯한 그런 거 이제 전성기가 끝났다 이런 느낌이었어. 그때도 나이가 사실 적은 건 그러니까 아니었으니까. 그런 느낌에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잘하네.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파리 생제르맹 그때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티아고 실바를 진짜 거의 역대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으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원 오브 더 베스트. 되게 좋아요, 진짜 티아고 실바가. 이 선수가 수비수로서 못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 그 정도의 노련하고 경륜이 있는 선수를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에서 챔스 우승을 노리는 팀에서 내보내는 건 전 좀 약간 실수에 가깝다는 좀 생각을 해서 나중에 어떤 수비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타입의 그 수비수니까 그런 영향력을 봐서라도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첼시에 가서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좀 한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찬호 형이 얘기한 대로 사실 티아고 실바는 뭔가 딱히 상성이 없는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그거 있죠. 캡틴스 오브 월드 보셨나요? 그 넷플릭스 다큐였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각 팀 주장들이랑 이제 쭉 인터뷰하면서 그 카타르 월드컵 관련 이제 얘기하는 그 건데. 오아메양 나오고 막.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막 모드리치 나와가지고 크로아티아 얘기하고 또 이제 걔 누구냐? 걔 덴마크 키에르. 이런 선수들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때 티아고 실바 그걸 보니까 얘도 이제 또 브라질이다 보니까 월드컵에 대한 영향이 그건 당연하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브라질의 티아고 실바가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러니까 클럽팀에서 보다도 클럽팀은 사실 밀란, 파리 생제르맹, 첼시 다 잘했고. 그러니까 뭔가 그게 딱 없어. 밀란의 실바라고 해야 되나, 파리의 실바라고 해야 되나, 그 첼시의 실바라고 해야 근데 되나? 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선수죠. 맞아요. 그러니까 적을 지지 않았어요. 그쵸. 적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도 다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브라질의 주장 한 장을 차고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정작 근데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뭐가 없으니 그게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이 정도 되는 선수가. 그러니까 이게 참 트로피는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선수 개인 평가할 때 팀의 그 트로피는 조금 후순위로 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약간 티아고 실바 같은 선수 보면은 상당 부분 좀 동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브라질의 수비 레전드 중에 한 명인데 월드컵 우승이 없다는 건. 근데 이 선수 평가될 때 어쩔 수 없이 이 요소는 평가절하 요소로 들어갈 거예요. 월드컵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나마- 주장이었으니까. 그나마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좀 했죠. 2019년에 한 번. 대륙컵이 어쨌든 있으니. 그러니까 코파도 한 번밖에 못했어. 그것만. 이것도 명성에 웃겨. 비하면. 그러니까 브라질 월드컵 그게 진짜 천재 이루의 기회였을 진짜 텐데. 브라질 월드컵 그게 그 경기 때 또 없어 또 심지어. 그렇죠. 그 결정적인 그 경기 때. 네. 네이마르도 없고. 티아고 실바가 지금 기록을 조금 보니까 올 시즌에도 27경기를 나왔네요. 물론 이제
뭐 선발 교체 뭐 이런 게 좀 있었겠지만 그리고 대표팀 경력을 종합해 봤을 때도 연령별부터 뭐 쭉쭉쭉 해가지고 뭐 엄청 오래 대표팀 생활을 했으니까 뭐 그냥 클럽 불문하고 국가 불문하고 이제 레전드라고 좀 남을 것 같고 그 이제 티아고 실바가 사실 키가 크진 않잖아요. 180 이제 초반대 초중반대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 정도 신장의 수비수가 이렇게 평가받을 만한 선수가 이제 추후에 나올 수 있을까? 이것도 저는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티아고 실바 활약상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점프력을 가져야 되고 이 정도의 위치 선정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 약점이 없어야 돼요. 전 티아고 실바가 뭘 잘하냐고 묻는다면 그걸 대답하는 것보다 약점이 없는 수비수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이 선수를 표현하는데 딱 좋은 대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보다 보면 약점이 없어요. 그 키마저도 결국은 점프력으로 만회를 하고 위치 선정, 판단력으로 만회를 하기 때문에 진짜 이런 정말 교과서 같은 근데 너무나도 완벽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따라라고 얘기하기조차 힘든 이런 선수를 찾는 게 그래서도 힘들다. 약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첼시가 좀 걱정이죠. 왜냐면 저는 주장은 아니지만 티아고 실바가 라커룸 내에서 미친 영향력은 참 지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나이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스털링이 제일 그 나이가 많은데 사실 스털링은 주장감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아니죠. 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아니죠. 또 이제 리버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스털링이 리버풀 출신이라는 게 이제 좀 까먹었어. 그렇죠. 맨시티에서 너무 오래 맨시티 색깔이 너무 강해 이제. 야, 근데 나갈 때 화려하게 나갔어요, 진짜. 맞아. 그 제라드 마지막 경기였던 스토크 원정에서 팬들이 뭐야, 스털링한테 그때 이적설 때문에 야유 보내고 있는데 스털링 팬들 마주 보면서 박수 치면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기존세네. 되게 유명한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새로운 감독이 와봐야 아는 거지. 그쵸? 네. 첼시는 또 변화의 시기가 또 올 거기 때문에. 예, 그 기사는 뭔가요, 그러면? 첼시의 선수들이 포체티노를 지지한다. 나 그 기사 본 것 같은데? 아니. 포체티노를 지지한다고? 자, 어제 티아고 실바는 이렇게 또 첼시를 떠나게 됐고, 자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의 인터뷰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자신감에 찬 인터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나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는 한 계속 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레반도프스키가 88년생이죠? 네. 그러면 우리 나이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따지면 저보다 2살 형이니까 37. 네. 네, 나이가 이제 꽤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르셀로나랑 계약이 2026년까지입니다. 네, 2년 남았어요. 그리고 2027년까지 연장 계약을 좀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올 시즌 기록을 보면 리그 30경기 16골, 얼마 전에 해트트릭이 있고요. 코파델레이 3경기에서 2골, 챔피언스리그 9경기에서 3골을 기록을 해서 뭐 올 시즌 모든 대회 종합하면은 이제 20골을 넘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바르셀로나 팬으로서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만족감은 어느 정도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 지난 시즌은 먹여 살렸죠. 리그에서만 23골 하면서 득점왕이 됐으니까. 네. 근데 올 시즌은 기대만큼의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후반기 들어서는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더라도 소위 얘기해서 미끼 역할, 연계하는 역할, 그러면서 공격 쪽에 영향력이 컸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부분은 레반도프스키 자리를 좀 뭐라고 할까 위협할 만한 동료가 없었어요. 지금 바르셀로나 팀 내에서. 그러니까 비토로우키가 가세를 하긴 했지만 비토로우키가 지금 리그에서 2골에 멈춰 있거든요. 네. 기본기도 좀 애매하고. 네, 출전 시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비토로우키는 다음 시즌 임대를 보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토로우키가 지금 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비가 장기 부상을 당하면서 선수 등록에 빈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또 슬롯 고려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토로우키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 가비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토로우키를 위한 선수 등록의 공간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비토로우키를 임대를 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페라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왜요? 아니 그래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페라는 그 여름에 네. 잘 가. 뭘 자꾸 머무려고 그래. 이적설 나올 때마다 남는다고 그러지 말고 잘 가. Say goodbye. 네,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펠릭스는요? 펠릭스는 나오면 펠릭스는 원래 소속팀으로 가야죠. 그냥 여쭤본 거예요. 펠릭스는 바르셀로나 소속이 아니잖아요. 네. 아틀레티코. 네, 걔는 임대를 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 아틀레티코들에서 골 넣고 세리머니 시원하게 받고. 그럼 또 있잖아요, 주앙 칸셀루. 주앙 칸셀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종류가 너무 셀 것 같아서 뭐 활약은 괜찮다 쳐도. 칸셀로는 남고 싶어 하는데. 페란도 남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다들 남고 싶어 하는데 로메오도 남고 싶대. 아니 너무 차별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가만히 한 명 한 명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조앙 펠리스. 네, 조앙 펠리스. 원래 소속팀으로 가야죠. 네. 네. 멀지도 않습니다. 마드리드입니다. 네. 네. 가시면 되고요. 네. 칸셀로 네. 지금 우리가 측면 상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칸셀로 완전 영입을 시킨다 할지라도 측면 수비수 한 명 정도는 더 영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칸셀로는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된다. 근데 못 잡을 시에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너 로메오? 이 자식이 지금 로메오 얘기를 해? 아니 라마시아 출신이잖아요. 야, 걔가 지금 똥 싼 게 지금, 야, 걔는 정말 좀 심해. 로메오 너무 심하긴 해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 카디스전이었네요. 최근에 그러니까 나왔던 다음 거. 시즌 타팀에서 기회 받아서 잘하길 바랍니다. 지로나가 관심이 있대요. 네. 아니, 왜냐면 또 지로나에서의 로메오는 되게 네. 괜찮았거든. 그러면 칸셀로 빼고는 그냥 다 아, 네네. 다 정리해야죠. 나가는 네. 걸로. 네. 아, 저는 바르셀로나는 영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영입하는 것보다 일단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단 정리하는 네. 게 먼저 좀 필요하다. 자, 이 멘트 아무도 저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는 한 계속 뛰고 싶다. 뭐 어쨌든 레반도프스키는 아직도 여전히 톱클래스의 공격수로 봐야 네.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사실 공감하거든요. 저는 이게 마치 무슨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축구에서 아무도 나를 뭐 뛰어넘지 못해. 내가 넘버 원이야.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 네. 내가 부딪히고 있는 선수들과 얘기했을 때, 나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어. 이걸 느끼고 있는 한.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레반도프스키가 다음 여름에 떠날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왜냐면 레반도프스키도 고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다음 여름에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었는데 레반도프스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 2년 더 뛸 수 있다. 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또 실제로 득점 경쟁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워낙에 이제 이 선수가 고점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절에 비해서 내려왔어도 여전히 이제 최고 수준의 공격수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얘기는 공격수라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이 정도의 어떤 자기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으면 공격수 못 할 것 같아, 솔직히. 골 못 넣을 때마다 얼마나 욕 먹겠어요. 레반도프스키도 전반기에 욕 많이 먹었어요. 결정력 떨어졌다고. 네, 왜냐면 바르셀로나가 득점기의 창출에 비해서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라리가에서 득점기의 창출을 가장 많이 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네.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최다 득점 순위를 보면 아마 3위인가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레알 마드리드, 지로나가 골을 워낙에 많이 넣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비판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를 결국은 전술적인 움직임으로 커버하고 다시 득점력을 좀 회복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지지는 계속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도 저는 그 풍기는 느낌이 다르다고 보는 건, 이거를 이제 질라탄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아까 영주 형이 얘기했었던 그인 것 같아요. 내가 아직도 최고다. 나를 넘을 선수는 없다. 그런 느낌으로 좀 들렸을 것 같은데, 레반도프스키는 사실 이게 막 엄청 에고가 센 그런 이미지의 또 공격수는 아니잖아요. 레반도프스키가 에고 센 거는 그 틱톡에서 춤출 때. 아, 그치. 그거는 그거는 제일 세요. 약간 개그맨 분위기죠. 네,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레반도프스키의 이런 발언도 사실 이제 공감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제 바르셀로나 이제 뭐 선수 떠나보내고 남겨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냥 하나만 살짝 이제 엮어서 물어보면, 결국 이제 차비 감독이 남았죠. 남게 됐잖아요.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떠신가요?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차비 감독이 올 시즌 끝나고 가고 확실한 감독이 온다고 하면 이건 나쁜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다음 여름에 감독들의 대이동이 있어요. 그러면 확실한 감독을 영입할 수 있느냐? 이거 어렵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차라리 타 팀들이 감독들 이동을 하면서, 물론 이제 유럽의 여러 팀들이지만 과도기적인 과정을 가질 때 그냥 차비 감독 연속성 위에서 한 시즌 더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비 감독이 남음으로 인해서 차비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안 해주면 어떡하죠? 안 해주면 라포르타 어이 라씨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 아니, 우리 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 보장이 안 돼. 네. 지금 바르셀로나 사실 뭐 어쨌든 그런 재정적인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면 뭐 미스터 라 이야기가 다르잖아 하고 라씨인가요? 네 뭔가 이제 얘기를 좀 해야죠. 네. 이 라씨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데쿠도 옆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대시 너는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잔류시켰으면 원하는 선수를 어느 정도 보강을 해줄 것 같고 지금 차비 감독이 원하는 건 확실한 피보테하고 측면 자원으로 보이니 피보테 이야기 나온 선수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 기도 로드리게스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FA로 풀리니까. 베티스. 네, 저는 기도 로드리게스를 영입한다고 친다면 기도 로드리게스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도 로드리게스는 우리가 원하는 유형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에요. 네. 수비맨디. 그러니까 수비맨디 좋지. 수비맨디. 수비맨디 무조건 사달라 그랬다면서요. 킴미. 킴이. 좋지. 근데 제가 지금 느낌은 뭐냐면 알렉시 가르시아 플러스 기도 로드리게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걱정스럽긴 하고요. 알레시랑 기도. 네,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하고 또 이제 측면 자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바르셀로나는 측면에만 두지 않고 그쵸?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이니 결국 이제 측면과 중앙 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자원. 그래서 뭐 지금 이야기 나온 건 베실바가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은 그런 선수들 중에서 한 명 이제 영입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 좀 비싼 매물들을 많이 그러게. 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페란이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페란이 그렇게 비쌀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페란 떠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뭐 선수들 영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할부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할부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그거 그 라리가가 셀러리 캡이 있으니까 그쵸. 결국 셀러리 캡 때문에 지금 선수 등록을 잘 못하는 네. 거잖아요. 그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그냥 셀러리 캡이 문제가 돼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기존 선수들한테 연봉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든 간에 정리를 해야 이제 다시 아니, 이제 선수를 등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라포르타 회장이 차비 감독 잔류 선언했을 때 1대1 룰에 좀 근접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선수 등록에 문제가 없게 되는 상황에 거의 근접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하지만은 라리가 협회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름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 야, 꺼져. 야 꺼져. 안 받아줘. 돌아가. 의심이 가능한 인물 아닙니까? 네. 만났을 때 내가 을 날렸어야 되는데. 만났었다고. 그 테바스 그때 세비야의 밤. 한국에 왔었을 네네네. 때. 한국 왔을 때. 라리가 행사 때. 요 정도 거리에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성주랑 손변이랑 나랑 그 샴페인 같은 거를 이렇게 마시고 있었고 장소가 어디였죠? 거기가 그 한강. 한강 맨날 하는 데 그 있잖아요. 세빛, 세빛.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카르도나 회장이랑 네. 세비야의 카르도나 회장이랑 그리고 나서 테바스가 오더라고. 네. 그래서 지들끼리 막 스페인어로 막 얘기하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뭐 한국 축구와 뭐 스페인 축구의 뭐 화합 뭐 이런 얘기 한 것 같아. 근데 딱 요 정도 거리거든. 뒤통수가 보이는 거야. 바로 그냥 얼음 좀. 내가 가서 한 방 때리고 싶다 막 그랬거든. 근데 성주는 적극 추천을 했고 때리십시오 이랬고 손변은 저는 변호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역시 중요했는데. 이 두 사람의 그런 성향이라든지 이제 뒤를 보는 그 시각이 바로 드러나죠 여기서. 예. 자, 그래서 어쨌든 또 바르셀로나 그리고 또 바르셀로나 그 내한 얘기. 네, 지금 저는 있어서. 몰랐어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가 이니에스타가 빗셀고베에서 마지막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시즌 끝나자마자 바로 일본으로 넘어가서 네, 맞아요. 빗셀고베하고 일본 그거 친선 했죠. 경기를 치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에 또 미국 투어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한 번 더 하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해요. 축구연맹이라든가 이제 축구협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는 있다고 일정 하는데 정도 또 해야 되니까. 네, 일정 자체는 5월 말일 정도가 좋겠다는 생각을 바르셀로나 쪽은 갖고 있고 네. 다만 그 K리그 클럽 같은 경우에는 K리그 일정이 있잖아요. 일정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조정이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K리그 팀은 FC 서울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서울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온다면 세 번째죠. 한 번 수원하고 붙었다가 지고 그때 레이카르튼가 엄청 짜증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와서 이제 올스타 팀하고 붙었죠. 그때 이제 메시가 교체 출전했나? 선발 출전 안 하나요? 15분인가 뛰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안 좋았는데도. 욕 좀 쳐듣고 막 그랬었잖아요. 여하튼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온다면 세 번째인데 저는 이게 가능성이 뭐 엄청 크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반반 정도 봐요. 네, 쉽지 않아. 왜냐면 K리그 일정을 옮기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FC 서울 팬인데 FC 서울이 K리그 일정을 옮겨서 바르셀로나하고 친선 경기를 갔는데
그럼 FC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게 될 것인가? 안 그래도 서울 요즘 분위기가 좀 물론 어제 어제는 이기긴 잘했어요. 했지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안 좋아요. 아니 그리고 유로 있잖아. 아 맞아 맞아요, 유로도 있어요. 유로 때문에 여기 선수들 대부분이 중요한 선수들은 그러면 핵심 그 네. 차출 좀 될 빠질 그 텐데. 얘기도 가능성도 있어요. 있어서. 네, 중요 선수들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즌 얘기도 끝나고 있어요. 바로 오면 어쩌면 되게 맥 빠진 경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럴 것 수도 같아서. 있겠네요. 예, 아예 뭐 유로 끝나고 오면 모를까. 그래서 저도 이거 모르겠어요. 왜냐면 스페인 언론 쪽에서는 일단 보도는 나왔는데 그쪽 보도도 한다 땅땅땅 며칠이다 땅땅땅 이게 아니라 뭐 5월 말에서 6월 초쯤 뭐 K리그 팀과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니까. 하긴 바이언처럼 뭐 코플픽이 확정 이런 네. 게 또 아니니까. 아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오프닝부터 챔피언스리그 후기 그리고 예상 여기에 4대 리그 득점왕 경쟁 그리고 티아고 실바,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바르셀로나 이제 내한 얘기까지 잠깐 붙여서 해봤고요. 내일 이제 목요일 한 주의 히든풋볼 마지막이 또 진행이 됩니다. 장코치님이랑 저랑 이제 주원이 형이 나올 거니까 내일도 많이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히든풋볼 수요부 형님들과 함께 했었던 이 근로자의 날 수요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